보슬비가 조금씩 흩뿌리는 날씨. 검은 양복을 입은 강동우는 하얗게 센 머리칼과 굽은 어깨로 부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여보, 날 두고 먼저 갔구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네. 중매로 만나서 50년을 살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슬픈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 장례식장에서 335 조문객들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가고 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날 집에 혼자 들어갔다가 옷까지 몇 개를 챙겨 작은 가방에 넣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늘 같이 앉아있던 거실, 늘 함께 걷던 화단이 너무도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나는 내 집 현관 앞에서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발길을 돌려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큰아들 강연수와 며느리의 얼굴이 보인다. 며느리는 미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강동우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가려 한다. 며칠만 신세 좀 지마. 혼자 있으려니. 내 엄마 생각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혼자 있을 수가 없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말한다. 아버님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이라 예민해서요. 저희 집도 좀 복잡해서 아버님 계시면 모두가 불편해요. 그리고 연수 씨도 요즘 야근이 많고요. 아들은 한수 더 떠서 말한다. 아버지, 엄마 안 계시다고 집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순간 아버지 강동훈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아버린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찰칵 하고 잠기는 소리가 난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77세 강동훈입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에서 가방을 들고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 꺼진 창들이 줄지어 선 그 골목길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있어도 이제 나를 기다려줄 사람은 없구나. 여기서부터구나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더니 다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뚝 떨어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내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 열쇠를 쥐었지만 쉽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집에 왔어. 나 오늘 너무 서럽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울먹인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 나는 신발을 벗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 없는 이 집이 이렇게 춥고 낯선지 몰랐다. 당신 없는 이 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내 집을 두고도 자식 집 문을 두드려야 했던 슬픈 심정. 아들이 아버지의 슬픔을 모른 척하며 귀찮아하는 아들의 행동이 놀라울 뿐입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지난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동우는 과거를 회상하며 거실에 앉았다. 해묵은 가구들, 오래된 시계,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집 한 칸 장만하려고 그 젊은 날에 온 몸을 던져 허리가 휘어지게 일했던 날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아침 일찍 공사 현장으로 나가서 해가 저문 뒤에야 온몸에 흙먼지를 묻히고 돌아오던 날들이 생각난다. 새벽 첫 차를 타던 손끝의 감각. 그 날카롭고 차가웠던 철근 위에서의 겨울 바람. 비 오는 날 젖은 신발 속에 부르텄던 발바닥. 그것들이 이 집의 기초가 되었었다. 강동우는 사진을 하나를 들어 올린다. 젊은 시절 아내와 새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여전히 환히 웃는 아내의 모습이 눈물나게 보고 싶다. 당신 그랬지.
이 집 들어올 때 우리도 해냈다고.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말을 잊지 못한다. 처음엔 단칸방이었다. 아랫목에 전기장판도 없었고 비 오면 천장에서 물도 뚝뚝 떨어졌었다. 그 좁은 공간에 웃음이 있고 가끔은 눈물도 있었지만 서로 기대어 사는 힘이 있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오직 우리 가족을 위한 집 한 칸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었다. 강동훈 거실 천장을 잠시 올려다본다. 그 아래엔 수십 년간의 생활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 집 한 칸 지어놓고 지금은 나 혼자 남았네. 그는 작게 한숨을 쉰다.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이 슬픔에 출렁인다. 그토록 바라던 내 집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난 뒤에야 고요히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강동훈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을 채우던 사람의 온기가 전부였다는 걸. 아내가 없는 이 공간이 너무나 춥고 빈약하기만 하다. 자식들 대학 한번 보내보겠다고 그는 한여름 땡볕 아래를 달렸다. 구청 공공근로, 인력시장, 건설 현장 막일, 경비일, 택배일. 어디든 뭐든 오늘 일당이 생기면 감지덕지하며 열심히 일했다. 땀에 절은 셔츠를 입고 콘크리트 위를 달리고 있다. 아버지, 등록금 이번 주까지예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그는 그 한마디에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도 다시 일어나 뛰었다. 아버지, 친구들 다 과외해요. 둘째가 말하면 밤마다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며 그 돈을 모았다. 그렇게 일만 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고 밤 늦게 돌아오면 애들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래도 좋았다. 우리 애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자. 그게 전부였고 그게 그의 삶의 목표였다. 그때 자식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걸 너흰 알기나 할까.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땡볕 아래 흘렸던 땀방울의 대가가 짐처럼 취급받는 노인이라는 현실 앞에서 서글픈 웃음이 나온다.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희망이었던 그 시간들이 어쩌다 이렇게 가벼워져 버린 걸까. 한 번도 나와 아내를 챙기지 못했던 그 세월이 오늘은 뼛속까지 서러움이 스며든다. 아내와 나는 항상 자식들을 먼저 챙겼다. 새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허리 아픈 걸 병원 가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로 덮고 또 덮었다. 그래도 후회 없었다. 내 자식이 잘 살면 우리가 조금쯤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정작 아무도 없는 이 집에 앉아보니 괜찮다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단 걸 알겠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아내와 나는 늘 참고 버티고 우리의 삶을 밀어낸 끝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둘이나 되는 며느리들은 아내의 병수발은 엄감생신 바라지도 않았지만 찾아오는 일조차도 아예 없었다. 이제는 더 미뤄둘 이유도 더 참을 이유도 없다. 비로소 이 늦은 나이에야 깨닫는다. 그렇게도 치열하게 숨이 턱 끝까지 차도록 살아낸 세월이 이토록 허무하게 돌아오다니. 젊은 날 내가 자식들을 어찌 키웠는데. 강동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 혀끝을 맴도는 울분과 허탈감이 그 짧은 한 문장에 쏟아져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낯설 수가 있나.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어릴 땐 밤새 열이 펄펄 끓던 놈을 이불에 싸들 쳐엎고 병원 5군데를 뛰어다녔다. 큰맘 먹고 산 장난감 앞에서 방긋 웃던 아이.
손톱보다 작던 손으로 아빠, 하고 매달리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내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버지,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다니. 아내를 잃고 마음 둘 곳 없어. 며칠만 머물자 했을 뿐인데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찬바람 섞인 말투로 날 밀어내다니.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내가 만든 집안이었나 싶었다. 땡볕에 일하고 겨울엔 보일러도 아껴가며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다 해줬는데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날 나가라고 현관문 앞에서 밀어냈단 말인가. 저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며칠을 잠자려 했단 말인가. 분해서 억울해서 손이 벌벌 떨렸다.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이젠 돌아보지 않고 문득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아들에게 쫓겨나듯 돌아온 자신의 그림자를 현관 바닥에서 마주하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이 집을 살 땐 저놈 아직 국민학교도 안 다닐 땐데 저 방벽지 붙이며 우리 연수가 이 방 좋아하겠지 생각했었는데 그 아들이 잘 되길 바라며 속이 문드러지는 것도 고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버려지다니. 나의 세상은 무너졌다. 자식 사랑이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집 안에 있으면 아직은 모든 게 아내의 흔적이었다. 그건 그리움이기도 했고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어디라도 가야 했다. 복지관으로 발길을 향했다. 이런 데라도 와보면 좀 낫겠지. 들어가 보면 뭐라도 있겠지. 나 같은 노인네를 위한 자리 하나쯤은. 그는 복지관 문을 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어섰다. 강동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 한때 그는 가정의 기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어떤 역할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 한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래서 더 용기 있는 하루였다. 처음 와본 공간이었다. 왁자지껄한 소리, 낯선 사람들, 북적이는 분위기. 어쩌면 그는 아직 그 소란 속에 섞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오늘은 앉아보기만 한 날. 그걸로도 충분했다. 복지관 안내봉사자의 친절한 말투가 좋았다. 어르신, 식사는 드셨어요? 여기 회원 등록하시면 점심 식사도 가능해요. 프로그램도 많고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한다. 그럼요. 편하게 계세요. 날도 따뜻한데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강동우는 감사 인사를 눈빛으로만 전하고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에 감싼다. 서서히 마음을 안정시키며 앉아있다.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공간. 그것은 지금껏 그가 몰랐던 쉼의 풍경이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가 아닌 한 사람 강동훈으로. 비로소 그는 첫 자리에 앉았다. 햇살이 기울기 시작한 오후, 강동훈이 조용히 복지관을 나선다.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볍다. 별거 아니었는데 괜찮았네. 사람들 말소리 들으니 심장이 조금 안정된 것 같다.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내일도 한번 가볼까? 안 가도 되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내가 사는 거겠지. 그렇게 그는 배운다. 삶은 거창한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 걸.
작은 반복이 쌓여 인생이 다시 움직인다는 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오늘. 그것은 결코 외로운 하루가 아니라 자기를 다시 발견한 하루였다. 50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아내와 함께였고, 그 하루의 끝은 언제나 함께 먹는 밥이었다. 강동훈이 냉장고를 열어본다. 남은 반찬, 묵은 김치,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담갔던 장조림병. 이건 당신이 해놓은 거지? 응, 조심스레 덜어 접시에 놓는다. 밥솥 뚜껑을 열고 찬밥을 데우기 위해 전자레인지로 옮긴다. 나 혼자서도 밥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그치. 테이블에 앉아 아내 사진 앞에 반찬 하나를 올려놓는다. 혼자 먹는 밥은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삼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리움까지 씹듯이 꼭꼭 씹어. 강동훈이 작은 탁상 조명 아래에서 노트를 꺼낸다. 아내와 함께 썼던 가계부 뒷장을 찢어 거기에 글을 적는다. 오늘 복지관 다녀왔어. 처음이라 서먹했지만 말 거는 사람도 있고 밥도 줬어. 괜찮더라고. 내일도 당신은 없지만 또 가보려 해. 그렇게 강동훈의 하루는 그리움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났다. 그는 깨달았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 살아내는 건 다르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는 혼자 살아냈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살아내고 있다. 이제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장을 본다. 이따금 상인들과 눈이 마주친다. 채소 가게 주인 할머니. 어르신, 지난번 무 어떠셨어요? 이건 오늘 들어온 거예요. 향이 끝내줘요. 아, 지난번 무로 소고기 무국을 끓였어요. 혼자 먹긴 아까워서 이웃하고 나눠 먹었어요. 혼자 살면 오히려 고기 많이 드셔야 해요. 기운 떨어지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말을 건넨다. 강동훈은 장바구니를 채우며 작은 인사에 웃음으로 화답한다. 아무도 말 걸지 않던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즐거움이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그에겐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렇게 나는 다시 마을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조용한 밤에 홀로 있은 때면 자식집 현관문에서 밀려난 자신의 처지는 생각할수록 참담한 마음이 든다. 지나칠 수 없는 불효에 대하여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전달할 것이다. 내 자식 사랑에 대한 헌신과 믿음이 이렇게 부셔졌다. 그는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유일하게 빛 아래 놓여 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내는 아내와 함께 모은 예금 통장, 부동산 서류, 유언장 초안 등이 들어있다. 그는 손에 쥔 통장을 천천히 쓸어본다.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힘들다고 찾아간 집에서 대접받긴커녕 짐처럼 여겨질 줄이야. 잠시 고개를 떨군다. 눈가가 붉어지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는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 다가 아니더군. 자식들 마음속엔 내 사랑도 내 희생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냥 의무라고만 여기는 거지. 강동훈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서 얇은 공책 하나를 꺼낸다. 표지엔 작게 계획 노트라고 적혀 있다. 노트 첫 장을 펼치고 차분히 글을 써내려간다. 그는 글을 쓰면서 읽는다. 첫째, 유언장. 강연수와 강연호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둘째, 부동산과 현금은 아내 이름으로 기부 신탁한다. 셋째는 지역복지관 명의로 노인 주거 지원 기금 설립한다. 넷째는 김명자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힘든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 문장 써내려갈 때마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이 찾아온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눈앞에서 지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걸 남들이 누리는 걸. 보여주면 돼. 그는 마지막 줄에 꾹 눌러 쓴다.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산다. 조용히 공책을 덮는다. 그리고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당신도 이건 좀 통쾌하지. 그 후 며칠 후 그는 집 마당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화단을 정리하다 삽자루에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른다. 얼굴엔 햇살보다 더 깊은 주름이, 눈가엔 묵은 그리움이 맺혀 있다. 아내가 기뻐하던 부엌 싱크대를 고치느라 손톱 밑까지 기름때가 스며들었던 그 밤들. 그건 가족을 위한 삶의 일부라 믿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 아내마저 떠나고 이 집에 돌아와 앉은 지금에서야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외길이었는지 깨닫는다. 사랑은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먼저 안아줘야 했다는 것. 참 어리석게도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다. 강동우는 윗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가만히 내려다본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래된 숨을 길게 내쉰다. 이제야 덧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덧없음 속에서라도 나는 마지막으로 내 삶의 마지막 문장을 스스로 써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한편 큰 아들 집.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다. 화면 하단에 강동훈 씨 아내 고 김순자 여사 추모재단 설립. 10억 원 이상 기부 자막이 지나간다. TV 뉴스에서 앵커의 음성이 들린다. 지역 원로 강동훈 씨가 아내 김순자 여사의 이름으로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전액노인 복지와 저소득층 장학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연수는 젓가락을 놓고 뭐라고?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 그리고 그걸 왜 남한테 주는 거야? 동생 연호가 헐레벌떡 형 집으로 왔다. 형 뉴스 봤어? 아버지 맞지? 그런데 왜 돈을 남한테 준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그걸 왜 남 줘? 왜?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들 표정엔 배신감이 아니라 상실된 기회에 대한 분노가 올라온다. 강연수와 강연호 형제가 아버지 집에 헐레벌떡 찾아와 거실에 들어선다. 강동우는 차분히 소파에 앉아 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다. 큰 아들은 문 열자마자 소리친다. 아버지! 지금 뉴스 봤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작은 아들 강연호도 격앙된 목소리로 기부라니요? 그런 큰 돈을 가족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본다. 잠시 침묵 후에 천천히 말문을 연다. 너희들은 언제 나한테 너희들 일을 상의한 적이 있었니? 너희들 결혼할 때나 사업할 때 돈이나 달라 했지. 뭘 자세히 말한 적이 있었냐?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나 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냐? 큰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아니잖아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렇지. 피는 섞였지. 근데 마음은 안 섞였더라. 형제는 당황한 듯 눈을 마주치며 말이 없다. 아버지는 이어서 담담하게 말한다. 내가 몸 부서지게 일해서 너희 대학 보내고 댁 몇 해 허리 구부려 벌어다 준 돈으로 집 사고 결혼식 치렀다. 근데 그게 끝이더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짐도 부모도 아니다. 젊을 땐 가족을 지키려 했고 늙어선 외면당했다. 내 재산
다 정리했다. 내 노후는 내가 산다. 유산은 없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건 아니죠. 우린 아버지 자식인데. 자식이면 효도를 하지. 손익 계산부터 하진 않지.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날 내가 어디서 쫓겨났는지 기억하냐? 두 아들 고개를 숙인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그날 느꼈다. 아, 난 이제 짐이구나. 그래서 짐 같은 인생 버리기로 했다. 대신 사람다운 인생을 살기로 했지. 강연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그 많은 돈을 남한테 그냥 준 거. 아버지는 눈가가 젖은 채로 그러나 확고하게 말한다. 너희 엄마랑 나는 집 하나 마련하려고 30해를 달렸다. 근데 그 집, 너희 엄마, 저 세상 가고 나니 웃음이 없는 집이 되었더라. 이젠 남들 웃게 하는데 쓰려 한다. 그게 내가 너희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두 아들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서 있다.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신다. 그리고 말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여기 너희 줄 건 딱 하나다. 너희 엄마가 손수 꿰매놓은 베개 커버 밤새워 바느질했지. 그 정성 기억해라. 형제는 상자를 내려다본다. 말없이 서 있다.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 낡은 점퍼를 입은 큰 아들이 문 앞에 선다. 얼굴은 수척하고 초조하다.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나온다. 큰 아들이 급하게 아버지, 저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조용히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얼굴이 굳어 있다. 무슨 일 있냐?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마지막으로 아버지밖에 없어요. 애들 학비도 밀리고, 집도 경매 들어가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더 열어준다. 아들은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 가마를 꺼냈다. 기억나냐? 내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내 집에 며칠만 있자고 했던 거. 그때 연호랑 뵀을 때도 내가 말했었지. 그때 내가 좀 예민했어요. 아버지, 일도 많고, 와이프랑도 다투고 잘못했어요. 예민해서 내 아버지를 문 밖에 세웠냐? 그게 예민이냐? 아버지를 개무시한 거지. 강연수는 아무 말 못하고 침묵. 손만 비빈다. 난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알았지. 내가 너희한텐 짐이라는 걸. 이 늙은이가 바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이름으로 살기로 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잘해볼게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저 다시 일어나야 해요.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이미 모든 재산은 나를 떠났다. 돈은 이제 더 필요한 대로 간다. 너희 어머니 이름으로 복지관 짓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장학재단 만든다. 아버지 마음 좀 돌이켜주세요. 그 많은 돈을 왜 남한테요? 남한테 준다 생각하지 마. 사람다운 곳에 돌려주는 거다. 너한텐 이미 다 줬다. 시간도 주고 돈도 줬었어. 근데도 너는 그걸 당연히 생각하며 아버지는 무시했었지. 이젠 내 차례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너희 엄마를 위해 쓸 거다. 돌아가. 아버지는 창밖을 본다. 첫눈이 내리고 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아련하다. 아버지, 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강동우는 단호하게 말한다. 너는 젊었으니 시간이 많다. 그 젊음으로 다 견디고 이겨내라. 그리고 다시 재산도 일구고 자식을 책임지면서 진짜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줄 건 더 이상 없다. 연수, 내가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연수는 그렇게 아버지 집을 나와서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재산을 전부 기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전혀 의논도 없으셨어요. 이건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변호사는 진지하게 질문한다.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유언이나 법적 문제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는 이제 기억도 흐려지시고 판단력이 떨어지셔서 우리 가족을 일부러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능력 검증과 재산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해 봐야 할 수도 있겠군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연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의 말을 듣었다. 두 형제가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몰래 이야기한다. 연수는 동생 연호와 의논한다. 아버지 정신 상태가 점점 흐려지고 계신다며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서 재산 관리 못하게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지. 변호사도 알아봤어. 방법은 있어. 아들들이 아버지를 치매로 몰기 위해서 몰래 준비하던 문서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뒤에서 다가가 말을 건넨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희가 뭘 꾸미는지도. 아버지, 이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내가 더 강하단 걸 보여주는 거다. 아들들 서로 눈치 보며 고개 숙인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자식들은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그는 싸늘한 바람 속에서 아주 굳게 다짐했다.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사람으로 진정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 그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마당. 잔잔한 햇살이 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강동훈 바닥에 무릎을 꿇고 화단 앞에 앉는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가꾸던 작은 정원이다. 강동훈은 오늘 아침 문득 생각이 났다. 내가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더라. 세어보지 않았다. 아니, 셀 수 없었다. 매일이 그리움이었으므로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손댄 화단 앞에 앉았다. 한때 꽃들이 넘실거리던 곳. 지금은 잡초와 바랜 화분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동훈이 천천히 삽을 들어 묵은 흙을 뒤집는다. 그 흙 속에서 작고 말라붙은 구근이 하나 손에 쥐어진다. 이거 그때 당신이 들고 와서 비 오는 날에도 심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웃다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훔친다. 다음은 꽃나무 옆에 작은 벤치. 그 아래엔 낡은 물뿌리개 하나가 그대로 있다. 아내는 매일 그걸 들고 나와 정성껏 물을 줬다. 여기 앉아서 차 마시자고 했었지. 난 그땐 그 시간이 귀한 줄도 모르고 당신은 늘 이 꽃이랑 나만 보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는 오래된 수국 화분 앞에 손을 얹는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는 꽃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을 하나씩 꺼내고 가슴에 남은 말들을 흙 속에 묻었다. 아내는 떠났지만 이 정원에 남은 그 사람의 기쁨과 손길은 지금도 살아 숨 쉬는 듯 했다. 강동훈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본다. 가지런히 정리된 꽃들, 가지치기 된 나무, 닦인 벤치. 이제야 당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밀었던 이 화단도 밀었던 내 마음도 다 정리했어. 잠시 하늘을 본다. 햇살이 눈부시다. 그렇게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다가 강동훈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마당을 나서며 천천히 복지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신나게 살아요, 여보. 사람 소리 나는 곳.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으로. 복지관 앞에서 복지관. 건물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한다. 재산을 기부하며 진짜 가족을 만난 노인. 복지관 강당. 작은 기부식이 열리고 있다. 벽면에 현수막이 조용히 걸려 있다. 따뜻한 사람. 강동훈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한 어느 노인이 이름 없이 살다 사람의 이름으로 남기로 했다. 강동훈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 노인 주거 지원 기금으로 기부한다. 남은 일부는 복지관의 장학 사업에 쓰이기로 했다. 복지관장 단상에서 마이크를 들고 강동훈 어르신은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청중들 중에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흘린다. 시장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인다. 단상에 오른 강동훈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하다. 젊을 땐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늙고 나선 그 이름을 잊히지 않게 하고 싶더군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이젠 바쁠 일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 은혜 되갚고 갑니다. 복수는 끝났다. 그는 아무것도 앗아가지 않고 모든 걸 나눔으로 되갚았다. 자식은 피로 맺지만 가족은 선택으로도 만들어진다. 강동훈의 이름은 그날 이후 복지관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받는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뜻하게 새겨졌다. 노인은 천천히 강당을 나서며 시장 골목을 거쳐 작은 책방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강동훈은 글쓰기 모임의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때때로 가장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진실한 삶의 가치는 스스로 이 존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죠. 강동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기 위해 결단하라고요. 이제는 부모도 어르신도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